저도 이게 저도 사회과학만 해가지고 그 뒷부분은 사실 잘 못 따라갔는데 조금 이제 좀 초보자들한테는 뒷부분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토론하신 분들이 잘 좀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의무는 그 이렇게 모든 자료 같은 것들이 아마 무료로 제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낌에 우리 모임하고 비슷하구나. 우리 모임도 이 플랫폼으로서 공부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 대표님은 그렇지만 직원도 있고 하니까 뭔가 수익 모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 대표님이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우리 모임도 지금 한 500명쯤 되는데 우리도 이거 무료로 다 제공되잖아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 발표하시는 분들 재능 기부인데 저한테도 이 좀 이렇게 고객들 우리 멤버들 좀 확장시키면서 수익 모델 창출하는 거 그것도 좀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토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덕님 고모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최덕님 고모님은 그 우리 남영수 대표님 뭐 발표하신 것 이렇게 말고도 지금 삼성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 첼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좀 경향 이런 것들 좀 삼성 SD에서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들리십니까? 예예. 네, 잘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어폰이 제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네요. 다른 걸 좀, 그렇죠. 잠깐 볼륨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잘 안 들려서요.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들리십니까? 예. 아유, 남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전반적인, 해운시장 동향과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방향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오늘 뭐 장시간에 걸쳐서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두 관심이 있는 그 지금 선사들의 그 종합 물류화 이런 것도 뭐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그 딥다이브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뭐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그 남영수 대표님과 같이 그 해운사에서 활동을 할 때 그 남 대표님이 그 운항 업무를 마친 이후에 이 본사에 오셔가지고 고객 서비스와 그리고 해운 전반적인 그때 당시 한진해운의 아주 큰 프로젝트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그때 같이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 한진해운에서 아주 큰 획을 이제 세우셨는데 2016년도 이제 한진해운 그 부도 이후에 법정 관리 이후에 최근 4, 5년 동안 그 플랫폼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를 또 다시 이렇게 착수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확대해서 대한민국 물류의 아주 물류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그 기반을 확대해서 큰 공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진해운 출신 중에서 아까 이석행 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남영수 대표님 진짜 손에 꼽는 자랑스러운 저희 후배이시고 대한민국 물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그 뒤에서 어떤 성과의 기여를 쌓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비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사실 많은 도움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삼성 SD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로 하는 업무가 이제 캐리어 릴레이션십 그리고 이제 프라이싱 거버넌스나 아니면 이제 마켓 인텔리전스 그리고 지금 그 첼로스퀘어 플랫폼 사업까지 저희가 이제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저도 뭐 6월 달에 들어가서 지금 4월 달에 들어가서 6개월, 7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운 관련, 물류 관련 어떤 인사이트도 평소에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아까 김명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밸류링크에서 이런 모든 아주 귀중한 그 인사이트들을 그 무료로 회원사나 아니면 회원 개인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그 등록을 하신 분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을 많이 참조를 하고 있고요. 상당한 그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뭐 대한민국에서 여러 학계에서 많은 발표가 있는데 실무와 어떤 이론을 다 이제 그 같이 그 이렇게 융합한 이런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좋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 대표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좀 많이 좀 애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김영현 교수님도 말씀해주면 저희 삼성 SDS 좀 첼로라든지 첼로스퀘어 같은 어떤 플랫폼 솔루션에 대한 어떤 뭐 개요 분석과 그리고 충고에도 더 뜻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삼성 SDS 첼로스퀘어 말씀드리면은 당초 저희가 한 뭐 7, 8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이커머스라든지 풀필먼트에 초점을 맞춰줬고 실제로 뭐 아마존이라든지 머스크라든지 지금 저희가 그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플랫폼을 비즈니스를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막 특송, 뭐 라스트 마일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달에 지금 유럽 5개 선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게 뭐 방문 목적이 이 플랫폼뿐만 아니라 저희 뭐 삼성전자 내고하고 있는 그 뭐 롱텀 컨트랙트 운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저 플랫폼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제가 많이 발표를 했고 관심 있게 그 5선사 머스크 그리고 MSC, 합방로이드, CMA, CGM 뭐 다 이제 CEO까지도 다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그 프레젠테이션을 다 듣고 같이 이렇게 코워크를 하려고 지금 저도 뭐 계속 데일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상당히 그 의미 깊은 그리고 뭐 좋은 인사이트를 제가 오늘도 많이 들었는데요. 또 아울러서 이제 서두에 말씀해주신 그 머스크의 예를 통해서 머스크는 더 이상 이제 해운 선사가 아니고 그 선박과 항공기 그리고 뭐 터미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밸류 에디드 물류 툴과 네트워크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종합 물류 회사로서 완전한 이제 전환이 되었다고 지금 뭐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머스크를 필두로 해서 뭐 CMA CGM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CMA CGM하고 모든 뭐 운임이라든지 내고로 할 때 CMA CGM 영업 총괄 그 부사장이 받은 오너로부터 받은 타스크는 자기네들이 지금 그 제공하고 있는 그 밸류 에디드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 이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런 삼성이나 다른 선사들이 다른 이제 그 고객사들이 이용을 해주고 그걸 유치했을 때 뭐 운임을 더 다운시켜준다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스크를 필두로 해서 다른 선사들도 지금 굉장히 그 종합물류 기업을 해서 전환을 하겠으니 발버둥을 지금 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선사들하고 뭐 많은 인사이트를 교환하는데 마켓 트렌드라든지 뭐 롱텀 컨트랙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운 물류 트렌드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많이 교환했는데 상당히 그 남영수 대표님께서 말하신 그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많은 트렌드대로 그 트렌드로 선사들이 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 CM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비행기 그 에어 서비스를 하면서 그 비행기를 직접 펄체이싱을 했습니다. 몇 달 펄체이싱했고 테일러메이드 서비스를 또 맞춰주겠다 삼성 쪽에서 이런 제안도 했었고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그 포워더 시바 뭐 유명한 인터내셔널 포워더들 거기도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종합물류 사업에 코어를 하고 있고 저희가 CMA를 방문했을 때 그 영업총괄부터 해서 한 30명 정도 다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시바 분도 들어오시고 독일에서도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저희하고 어떻게 코어를 할까 이런 그 논의를 하셨는데 상당한 그러니까 뭐 삼성 어차피 전자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도화 서비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서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자기네들이 유출하려고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보였습니다. MS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이면은 한 뭐 선복 규모가 440만 TU로 머스크를 제치고 전 세계 1위 선사로 올라서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뭐 질적인 성장보다는 머스크나 다른 선사들이 질적인 성장을 꾀할 때 그들은 어떤 양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8개월 전에 그 머스크 출신 CEO 미스터 소렌톱트를 영입해서 그분을 영입하려고 1년을 쉬게 하고 영입했어요. 바로 오면은 어떤 뭐 엔티트러스트 그것 때문에 좀 걸릴까봐. 그래서 직접 뭐 저희와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분에게 제네바 본사에서 그 MSC는 지금 보면은 캐파시티는 굉장히 증가를 하는데 이런 그 머스크라든지 CMA, 합방로이드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토탈 로지스틱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거긴 대답은 이러한 어떤 물류의 선진화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서 자기가 MSC로 자리를 옮겼고 이런 머스크나 아니면 다른 선사의 추구하고 있는 트렌드를 좀 늦을 뿐이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머스크를 필두로 해서 MSC, CMA, CGM, 합방 로이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모든 선사, 지금 아시아 선사들이 그런 게 좀 늦거든요. 좀 후발주자로 돼 있는데 다 이제 토탈 로직 솔루션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삼성 그 첼로 스퀘어에 대해서 그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삼성 SDS가 블록체인 그리고 클라우드, IoT 같은 그 토탈 로지스틱 토탈 그 솔루션 분야에서는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그 명망이 높은데 아까 남 대표님 언급해주신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IoT 그리고 AI 이런 베이스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견지에서 보면 저희 회사가 상당한 유리한 고지에 점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DHL 그 악의와도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어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툴은 저희가 발전했으면 몰라도 아직 저희는 그 머저리티 고객이 사실 삼성전자를 포함하는 뭐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삼자 물류가 그렇게 확대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삼성이 삼자 물류를 확대하는 데에서 국내의 분위기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도 조심조심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DHL의 어떤 고객 포트폴리오와는 이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계가 있고 안 그래도 남영수 대표님을 통해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어떻게 확대하는지 평소에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지금 아까 머스크나 CMA, MSC 같은 대형 선사가 디지털화 그리고 종합 물류화를 수행을 할 때 수행한다고 이제 하셨고 저도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되리라 이제 믿는데 지금 기존의 특히 우리나라 로컬 그 중소물류사와 그리고 프레이트 포워딩사들과의 상당한 충돌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선사들이 플랫폼은 이피션시와 프로덕티비티가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타겟을 SME 그러니까 Small and Medium Enterprise를 갖다가 타겟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로컬 프레이트 포워딩 컴퍼니들은 타겟과 이렇게 중첩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들을 위해서 사실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생존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뭐 이지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 밸류 링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 플랫폼 그 외에도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VLU와 좀 어떤 이 매머드 기업에 맞서서 싸우는 우리 그 중소 그 포워더 또 물류회사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툴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하려면은 중소 포워더의 물류회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남 대표님께서 이런 솔루션을 좀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이제 남 대표님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또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삼성 SDS 첼로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해주셨고 또 질문도 이렇게 하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남 대표님 그러면 좀 저기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에서 쑥스럽게 만드시고 당황. 교수님께서도 아까 그 무료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수익화에 저희 회사 서비스 소개하면 거의 대부분 첫 질문이 다 돈은 어디서 보냐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물류사와의 관계 그것도 이제 교수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 수익의 분야는 어떻게 풀어냐면요. 남들이 돈 버는 데서 돈 벌지 않겠다는 게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는 되게 많은데 그 회사들이 통상적으로 거래 자체에서 수수료
그다음에 데이터 아니면 기술의 이전을 통해서 뭐 돈을 번다라고 하는 반면에 저희는 그 단계까지를 무료로 하였고 그 이후로 밸류 에디드를 통해 가지고 수익화를 가겠다라는 게 그 방법이었고요. 제일 먼저 찾아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커머스 물류라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아직 글로벌리 풀피를 넘어서는 국제운송과 풀피를 연결한 이커머스 물류라는 것 자체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디지털 베이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존이 서비스 오더를 데일리로 쳐내는 게 800만 건입니다. 저희가 부킹 S전자만 해도 부킹이 한 6천 건 정도 월에 한 10,000건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아마존이 800만 건을 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핸들링할 수 있는 서비스 오더 숫자를 벗어난 거죠. 그때 이제 공헌할 수 있는 게 디지털이라는 영향인 것 같고요. 그걸 저희가 시스템에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시스템에서 게더링을 해서 건조서부터 운송 관리까지 연결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경쟁력을 가지면서 수익화를 가져가겠다는. 그래서 플랫폼 자체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드리고 이제 나머지 것에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그다음에 물류사와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류사한테 수익을 비즈니스적으로 사실은 손해를 들을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류 실행사들하고 고객을 만나게 온라인에서 만나게 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건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뭐 안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트렌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트렌드를 막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비용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중소형 포워더들도 저희 운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국제물류와 관련된 지식정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카고 비지빌리티 사용하실 수 있고 빅데이터 리포트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그 물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비용 발생되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비용 절감되는 요소를 주면서 저희는 경쟁을 맞춰가고 있고 그래서 한계병 제로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공생이라는 것을 같이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트러킹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근데 트러킹 서비스도 더 웃기게 제공하는 게 저희가 차주들한테 먼저 페이먼트를 드려요. 주간 단위로 페이먼트를 하고 차주들한테 월간 단위로 받습니다. 약 45일 정도 페이먼트 텀이 길어지는데 그러면서도 차주들이 빨리 돈을 받으셔가지고 사실은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존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가고 하느냐는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뭐 플랫폼이다, 물류기업이다, 해운기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만의 이제 생존 방식이라는 걸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요소 자체가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좀 이용을 하면 그런 분야에서 그런 차별점들을 좀 많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제가요, 이제 법학하는 사람들이 이거 따라가기 어려운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지금 남 대표님 하시는 저 밸류 링크 U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운송 계약을 체결하려면은, 뭐 우리가 현재도 지금 HMM하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뭐 광화문에서 만나가지고 또는 회사에서 서명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거죠. 그걸로 이제 우리가 상법에서 해상법에서 해상운송에서 이제 서면으로 서명한다. 뭐 이게 그게 이제 지금까지 그 일이었는데 남 대표님은 요거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그 HMM하고 그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둔 플랫폼에서 이제 뭐 클릭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된다. 그게 이제 하나의 기능이죠. 예,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까 우리 이제 광화문에 와서 계약을 체결하던 그 판매자 HMM의 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직원이 이제는 필요 없어지게 되니까 비용 절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그 밸류 링크 U의 그 기능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은 하여간 많은 이 관련자들이 그 밸류 링크 U의 망에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래 아까 60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아, 그거는 GSDC 컨소시엄 회원사들이고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HMM이나 삼성전자가 원하면은 이 그 지금 밸류링크 U 안에 망에 들어와서 이걸 활용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그게 아니면은 현재처럼 서면으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되어 간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은 요걸 지나 가지고 이제 밸류링크 U가 또 프레이트 포워더로서의 또 기능도 중간에 이제 운송 말하면 계약 운송인이 되는 기능도 있는 거죠.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해결하고 두 번째 토론자 우리 최영석 상무님 들어와 계십니까? 안 보이신 것 같은데. 예, 그 최 상무님 안 계시면요. 우선은 지금 김현수 우리 글로비스 우리 저 팀장님 한번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요. 글로비스가 좀 하는 일 같은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 글로비스의 정책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수 책임 매니저고요. 과거에 저도 이제 한진해운에서 이제 세일즈 업무도 했었고, 이후에 이제 지금의 해양진흥공사의 전신 해운거래정보센터에서 리서치 업무하고, 글로비스에서는 18년도부터 해운 전략기획하고 지금 이제 정책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글로비스가 이제 물류로 시작은 했지만 2008년도부터 해운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로봇이나 이제 수소 사업까지 신사업에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호 대표님께는 이제 예전부터 자주 연락드리고 항상 존경하는 부분이 이제 인사이트가 굉장히 뛰어나셔서 저도 크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발표 역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쭉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은 그 HMM의 이제 뭐 RPB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글로벌 이제 캐리어 대비 좀 그 상승 속도가 높잖아요. 이거는 아마 뭐 대표님께서도 뭐 인지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그 계약 비중이 그 장기 계약 비중이 좀 다소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은 이제 RPB가 높아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역으로 시장 상황이 바뀌게 되면 급속도로 또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계약 비중을 장기 계약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아울러서 아까 그 고객 분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해주셨어요. 과거에 뭐 H사의 고객 분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주셨고 저도 과거에 세일즈 했을 때 느꼈던 부분이 소형 고객이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유하고 있는 화물량은 매우 적죠. 그래서 수많은 캐리어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고객군이죠. 고객군이고 이제 다소 매력도가 떨어지는 고객인데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유치를 많이 해서 영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을 장기적으로 계약으로 이제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 보면 그 해답이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밸류링크류나 이제 뭐 플렉포트 같은 해외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발전을 할 것이고 아울러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최덕민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지금의 중소포워더들이 그러면 앞으로는 설 자리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도 저 역시도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사례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그 볼륨 중에 25%가 온라인으로 계약이 맺어진다는 부분은 역으로 얘기하면 나머지 75%만 이제 사람인 영업사원이 이제 핸들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국적선사 뭐 HMM이나 SM 상선들은 어떤 이 비중이 얼마나 될까? 사실 제가 뭐 추측하기도 어렵지만 과연 10%뭐
정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까? 과거나 현재처럼 오프라인 영업으로 이제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활용해서 온라인 영업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그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머스크나 이제 CMA, CGM 사례를 이제 앞서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물류 대란에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도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물류업을 하고 이제 컨테이너화된 화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비스의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이제 현대 기아차의 이제 자동차를 락다운이라고 해서 분해된 부분을 이제 해외로 수출해서 조립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선복 확보가 매우 어려워서 기존에 이제 계약된 선복을 다 활용하지도 못한 채로 항공으로 그 화물들을 전환해서 수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국적기인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쓰긴 했지만 그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화주 입장에서는 해운사에 부킹을 했다가 이거를 캔슬하고 그 화물을 다시 항공 화물로 재포장해서 수출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화물을 보내기 위해서 2개, 3개 업체에 컨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머스크나 CMA, CGM 같이 종합 물류업으로 재탄생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예. 해소가 많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고객 친화적이고 고객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선사가 이제 굉장히 경쟁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내륙 운송이나 물류 이런 뭐 부분을 넘어서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신사업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했을 때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 뭘까 고민을 해보면 결국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객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번 좀 서치했었던 사례 중에는 뭐 알리바바의 원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코스코의 선복을 미리 확보하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리 확보하고 추후에 이제 화주들에게 그거를 저렴하게 파는 이 단계를 하고 그거를 넘어서서 그 플랫폼으로 확보된 고객들의 수출 데이터를 나중에 무역보험이라던가 뭐 결제 대금을 뭐 미리 지급해 준다거나 하는 이제 금융 서비스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신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몇 개나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밸류링크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고객군을 확대하려고 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그 수익화 부분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장의 뭐 수익화도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고객군의 데이터가 지금은 더 많이 확보돼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말씀. 오늘 남영수 대표님이 발표한 그 섹션이 2가지인데 시장에 대한 평가와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반부에 대한 것도 요약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 이제 제가 그 같이 한번 그 여쭤보면은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는 이런 그 온라인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뭘 하시려 합니까? 아니면은 밸류 링크 이후에 가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활용하는 또는 뭐 다른 쪽을 뭐 활용한다든지 하는 입장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 방침이. 아, 네네. 저희는 이제 그 플랫폼을 개발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고요. 외부 고객들을 추가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하는 플랫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종의 밸류링크는 어떻게 보면 저희와 뭐 또 다른 어떤 경쟁 업체로 그 인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플랫폼 비즈니스를 따로 이제 준비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예.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별히 질문하신 거는 없는 것 같아서 공관기 대표님, 공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공감입니다. 아유, 우리 앞서서 저 권호인 예, 사장님께서 손 드셨는데요. 권호인 아니요, 사장님 먼저. 예, 권호인 사장님은 지정 토론자가 아니셔서 일단은 지정 토론자한테 먼저 하시니까요. 공 네, 대표님, 그 제가 듣기로는 우리 모임 중에 제일 미남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래요. 저기 오늘 네. 우리 그 밸류링크 U 남영수 사장님 발표 좀 잘 들으셨고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국제 그 좀 물류회사 아닙니까? 우리 판토스가. 그래서 판토스의 그 입장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남 대표님 발표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코멘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LX 판토스 일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인장 공감기입니다. 아까 뭐 최동님 그 SDS 그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플랫폼을 개발하는 주요 이유는 뭐 말씀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뭐 운영 코스트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한 것과, 그리고 영업에 대한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방식이라고 좀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다양한 뭐 사업 모델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업에 대한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플랫폼을 얘기할 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영업에 대한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선사 같은 경우는 선대 조정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뭐 차터링의 뭐 계약 관계라든지 운임의 등락, 그리고 화물의 변동에 따라서 선대 조정을 하는데, 이런 선대 조정이 있을 때마다 모든 영업사원이 그 선대 조정된 사항들을 머리에 다 기억을 하고 하기에는 영업에 좀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런 플랫폼을 이용한 영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거라는 생각이 뭐 들고 있습니다. LX 판토스에서도 사실은 며칠 전에 플랫폼을 좀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 플랫폼을 이제 오픈한 건 아니고요. 저희하고 거래하고 있는 이제 그룹사 화주들 말고 오픈 화주들 한 20개 화주들 대상으로 해서 한 25개 전략 구간에 대한 구간별, 그러니까 1구간부터 3구간까지 엔드 투 엔드 서비스에 대한 운임을 제공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 가동 중에 좀 있고요. 이런 플랫폼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머스크라든지 CMA 뭐 이런 20개 이상의 선사들이 지금 참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도움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를 이제 크게 한 3가지 회사로 이제 구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뭐 남 사장께서 말씀하셨던 스타트업 쪽에서는 플렉스포트와 이제 포르토, 그리고 글로벌 포워더 기업으로서는 피네나겔하고 DHL,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시바에서 좀 신규로 좀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캐리어 쪽에서는 오늘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머스크, 그리고 CMA, 그리고 하팡로이드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연초 정도에 ONE, 그러니까 일본 선사라고 할 수 있죠. ONE에서도 이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한 영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 있는 머스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협력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작년부터 미국하고 유럽 쪽 가는 선봉량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머스크에서 제공하는 일본 내에 내루 군송을 저희가 이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선복을 확보하면
그 선봉난 때문에 좀 고생하는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고객에게 좀 더 그 베네핏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머스크 그 재팬하고 좀 협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장 상황이 너무 이게 타이트하고 그리고 또 그 선복을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잘 되지는 않았던 뭐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남영수 사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뭐 저희 회사도 한 5, 6년 전부터 RPA 도입하고 여러 가지 그 디지털을 이용한 그 사업의 연각선을 좀 확대를 하고 있지만 좀 전에 제가 머스크와의 그런 사이에서 있었던 이런 사례들처럼 온오프가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아까 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SDS 첼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사실 중소 그 포더들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굉장히 뭐 인간관계로 잘 뭉쳐서 영업을 좀 해오셨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진행됐을 때 경쟁력을 아무래도 대기업 혹은 뭐 큰 그 포더를 따라갈 수 없는 경쟁력이라든지 그 IT 서비스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그 리스크로 좀 다가섰었는데 그런 그 상황에서도 그 삼성 혹은 뭐 LG 뭐 계열 그 물류사에서 전 그 사업 내지는 전 분야에 대해서 이제 경쟁력을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고객이 원하는 니즈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기업들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뭐 저는 좀 감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제가 사전에 그 남영수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그 쭉 보면서 과연 도대체 그 수익 모델을 어떻게 확보를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실까 뭐 직원들 그 월급도 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그 궁금했었는데 초반에 그 말씀을 좀 잘 해주셔서 좀 잘 이해를 좀 했고요. 사실은 오늘 그 남영수 사장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는 저는 그 상생이라는 단어로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항공 그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코로딩이라는 그 사업 형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 포더들이 그 대형 포더들과 같이 그 협력해서 항공 부킹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그 사업 진행했을 때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이런 플랫폼과 같이 그 결합이 된다면 좀 더 좋은 형태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소박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영수 대표님 혹시 뭐 두 분 이렇게 지정 토론하셨는데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우리 권호인 그 대표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그 회사는 뭐 이제 개별적으로도 알고 있고 자주 얼굴을 뵙고 뭐 상황도 알고 있는 회사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 없고 그냥 이런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하는 것 자체가 나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플랫폼하고 플랫폼이 연결이 되면 사실은 유저가 굉장히 급속하게 느끼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강하게 사실 플랫폼 간의 연결이 많이 아니라 또 그런 그 플랫폼 간의 연결 한 번씩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권호인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폭넓고 깊이 있는 내용을 가감 없이 이렇게 공개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제가 먼저 이해하고 있는 그 시장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들으시겠지만 편자가 나와서 초원이 기동력으로 이렇게 무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편자가 들어와서 한반도는 편자의 영향권에 압도를 당하게 되죠. 편자 신드롬이 됐습니다. 일본이 외세가 밀려올 때에 종합상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작은 나라가 큰 외세에 대항하는 결집력을 보여줬죠. 종합상사라는 것은 많은 구매자를 한 곳으로 모아서 바게닝 파워를 키우는 데에 활용을 해드렸습니다. 아마존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서 아마존 서비스의 요체는 물류 서비스가 백업이 된 글로벌 판매 유통망을 장악했고 새로운 스탠다드를 확립시킨 겁니다. 그 이후에 머스크하고 CMA가 팔로로서 자기들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굉장한 변화가 발생이 됐고 아마존은 가히 글로벌의 새로운 유통 판매 물류를 장악을 한 새로운 강자가 이미 돼버린 거죠. 그러면 한국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남 대표님이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데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상생의 화두를 들고 나오셨는데 수익 모델이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상생을 우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궁금한 게 한국 시장에서 상생의 저변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베르링크 U가 갖고 있는 체력으로 이 상생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 어려움은 없겠는지 그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강병태 박사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강병태 박사님 말씀까지 듣고 남영수 대표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편자라는 거는 말 발굽 뒤에 뭐랄까 되는 그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말 발굽 뒤에 편자. 예. 예, 제가 예, 박사님, 드릴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남영수 대표님 강의는 여러 경로 통해서 제가 많이 들었고 직접 뵙지 못했지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이제 좀 이번 오늘 강의를 뜻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좀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까 하는데요. 처음에 오늘 강의하신 교환 강의한 6페이지에 이제 한진해운의 HMM 이제 KSF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RPB는 올라갔는데 이 선적 양은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진 걸로 이제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HMM의 영업력이 약화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 역시 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HMM을 여러 국도에서 지원을 해봤는데 주로 선봉량 확보 차원에서 지원을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 선봉량만 확보하면은 HMM이 정상화될 수 있느냐, 앞으로 계속 서바이벌 할 수 있느냐, 그런 데 대한 의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즉 오늘 강의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HMM이 선정량이 작년에 비해서 경쟁사에 비해서 떨어지게 된 배경이 뭔지, 영업력이 약화가 된 건지, 그리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것도 역시 이제 지금 종합 물류 업체들의 그 인티그레이션이나 머스크를 필두로 한 거기에 대한 HMM의 대응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또 이제 이 중소 무역업체 이제 컨설팅, 무료 컨설팅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물류비용이 급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 무역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 과연 이제 밸류링크 이후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이 각각의 포워드를 접촉한 것보다 한꺼번에 이제 어떤 컨텐츠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이제 포워드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 걸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중소 무역업체에 밸류링크를 소개를 해도 될런지 왜냐하면 제가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서비스를 지금 현재 이제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익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연관돼서 그럼 과연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하셨을 텐데 그런 투자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조달하실 건지 뭐 프리 IPO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물류 플랫폼의 선두주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선두주자를 잘 키워서 우리나라가 머스크의 트레이드랜드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정부나 또는 뭐 공공기관의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그러면요, 남 대표님이 두 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은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저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강백대 박사님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런 민감한 내용 때문에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자료를 설명을 드렸다라고 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해관계자가 좀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팩트라는 개념에서 보면 선복은 많이 조달했는데 선복을 많이 조달하고 배를 다 채웠습니다. 근데도 선정량이 떨어진 거는 결국은 뭐냐면 배를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라이언스 쪽에 선복을 과다하게, 그러니까 예측을 사실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선복을 많이 이렇게 할당을 한 것 자체가 결국은 오퍼레이팅하는 선박 말고 그다음에 실제 영업에 투입하는 베이직 슬롯 얼로케이션이라는 BSA라는 개념으로 보면 크게 안 가져가면서 사실은 선복 자체를 크게 못 가져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런 상태라고 하면 향후에도 배를 조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HMM하고 뭐 산업은행이나 해진국에서 관리단에서 결정하실 내용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선복 양과 그거를 그 회사가 오퍼레이션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안정적인 선복 확보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예전부터 영업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고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천사들한테 던져놓겠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소형 물량들, 중소형 물량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한국 천사들이 선적할 수 있게 지원해주겠다는 게 저희 회사의 사실은 창립 목적이었습니다. 2017년에 창립할 때 이제 논의를 했던 내용들이 그거였거든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HMM이 선복을 70% 정도 늘렸죠. 70%로 늘렸는데 인원 자체는 사실은 늘리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원을 늘리지 못했는데 사실 굉장히 리스크한 거죠. 왜냐하면 선복이 70% 늘어가면 최소한 영업적인 인력을 10% 20%라도 늘려가지고 글로벌의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는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자료 보시면 인력 숫자가 계속 줄어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상태에서도 늦지 않았으니까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의 영업 인력을 추가적으로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리 영업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한국 화주만이 아니라 글로벌 화주를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스마트 세일즈라고 할 수 있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밸류링크를 사용하면 밸류링크의 판매자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판매자로 쓰냐면 중개업체가 아니라 실행사들을 넣고 있습니다. 해운기업, 아니면 트럭 운송기업, 창고기업, 그다음에 항공기업. 그 이유는 뭐냐면 중개업자들이 판매를 하시면 아까 제가 도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분들도 마진을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고객들이 구매하는 구조 자체는 사실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류 실행사들이 되게 하시도록 돼 있고 국가운송만 포워드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다만 저희가 중간에 마진을 안 남기면서 그 아까 트레이드 오프 기능이 약간 조금은 상쇄될 수 있도록, 구매자 조금 더 높게 파시고 구매자 조금 더 낮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아마 무역업체들한테 파시면 굉장히 좋은 운임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한국 해운기업들이 사실은 저희 플랫폼에서 원활 구간을 판매를 안 하시다 보니까 지금 코비드 때문에 중소형화주들이 선보급하고 운임을 좀 못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상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운임을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디지털 코딩 서비스를 7월 달에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이름으로 저희 비용하고 리스크를 가지면서 지금 미주랑 유럽 쪽, 중동, 동남아시아까지 판매를 저희 마진을 최소화로 해가지고 원양 구간에 30불, 중동 구간에 10불만 받고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움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포워더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운임 받을 때 선사한테 포워더들한테 주는 운임보다 높게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중간에 저희가 마진 자체를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도 선사도 욕을 안 먹고 사주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채택해가지고 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전 대표님 말씀하시는 상생의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워드들도 우리나라 포워드도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뭔가의 방법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일 먼저 살아야 될 사람들은 사실 화주가 살아야 선사가 있고 포워드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주 중심으로 좋은 서비스를,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의 다른 자리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 여태까지 보면 판매자 관점에서의 물류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됐으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구매자 관점의 물류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이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물류라는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양쪽이 다 문의하셨던 살아남을 수 있냐라고 하시면, 저희 회사 창립 이후로 여기 저희 회사 부사장님도 여기 들어와 계신데 부사장님도 마음 상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창립하면서 한 번도 우리 회사가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저희 회사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100명이 조금 넘었는데 끝까지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마켓을 끌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누군가는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만주를 못하더라도 다음 분이 넘겨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저 방향을 내부적으로 사실은 반발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나가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올해 지난 3년 동안은 순수하게 비용만 썼고, 올해 이제 수익화 사업을 이제 런칭한 이제 첫 해인데 약간은 반응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자금이 좀 많이 딸리는 상태여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마켓에서 투자로 조달을 하고 있는데, 국제물류가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메리시 별로 없어가지고 투자를 잘 안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늘 데스밸리라는 시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잘 견디면서 저희 서비스 자체가 런칭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딱 그겁니다. 뭐냐면 한국 해운 기업들, 화주들끼리 모이면 워크의 저 트레이드 렌즈라는 그런
컨소시엄, 그다음에 중국의 GSBN이라는 컨소시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아니면 대응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우리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걔네들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실은 뭐 컨소시엄도 끌고 있고 플랫폼도 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힘을 내가지고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11시 너무 좋은 그 주제고 좀 귀한 그라서 조금 뭐 이야기 더 하실 분들은 쭉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HMM 이제 우리가 선박은 20척이나 인도 받았는데 왜 실제로 실은 화물을 왜 오히려 줄었느냐 하는 그 문제. 근데 하여간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우리 처음에 우리가 이제 20척 도입할 때 그때 이게 뭐 HMM이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영업 원래 갖고 있던 배의 뭐 그때 70%가 늘어나는가 이렇게 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HMM이 우리가 이거 인도 받아도 한 70%인가 80%는 다른 얼라이언스 선박에 넘겨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실어야 될 화물은 한 20% 30% 우리가 이거 좀 확장시키면 된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남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복 자체를 많이 아마 얼라이언스 안에 매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매각 횟수도 아마 이제 한 선복에 대한 그게 이제 수입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수입은 많이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그 당시에 뭐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에다가 또 현대상선의 HMM의 경영자문위원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HMM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경기를 워낙 우리가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봤는데, 근데 남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운송 주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주나 유럽 가는 화물의 일정 양은 지금보다도 한 2배 정도는 우리 전기 선사가 실어야 이게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책은 아마 바뀌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현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팟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스팟이 운임이 좋으니까 그렇게 또 수익이 많이 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장기 운송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 그것은 아마 뭐 우리나라의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구자연 박사님, 구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역시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데요. 제가 최근에 책을 보다가 스타트업 관련된 제가 창업 연구를 주로 하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스타트업 책 보다가 밸류 링크 U를 소개하는 책을 봤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가쿠뱅 그 책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소개를 해주셔서 언제 한번 면담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해운 쪽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지금 만드시는 데이터가 국내의 다른 데이터들이랑 기업 데이터들이랑 연결이 되면 굉장히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겠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요새 정부에서 보니까 글로벌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영역이 공급망이 많이 교란이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아까 이제 금융 얘기도 좀 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여기서 데이터들이 다 확인이 되면 금융 쪽에서도 공급망 금융들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아마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는 어떻게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시중은행 관계자들이나 이런 쪽하고도 아마 연결이 되면 공급망 금융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산업들 중에 아까 이제 디지털 뉴딜 말씀하셨는데 이제 디지털 뉴딜이 정부가 이제
이렇게 정책적으로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에 대한 거를 찾기가 사실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마 밸류 링크 요 같은 경우가 상당히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보여지고 또 제가 이제 얼핏 그 생각되는 이제 특정 기업을 언급해서는 뭐합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지금 데이터 산업을 관심에 있는 기업이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세무 그 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기는 이제 기업 데이터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업들이랑 같이 협업에 대해서 데이터가 물류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단에서 데이터하고 관세청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 굉장히 파워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대표님 한번 찾아뵙고 또 그 추가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항상 아쉬움이 디지털 환경은 너무 좋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고 뭐 좋은데 활용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이 발전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저는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하게 뭔가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아까 이제 멀스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유럽의 어떤 IT 환경이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좋지는 않을 텐데도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나간다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쪽에서 활용 쪽이 좀 많이 약해서 밸류링크 요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면 아마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정책적으로도 보면 활용하는 쪽에 대해서 투자도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더 버티시면 굉장히 그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이제 이쪽 쪽에서도 저도 추가적으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박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바다 저자 전문가의 그 모임이 만남의 플랫폼으로 큰 기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구 대표님하고 남 대표님 좀 만나셔 가지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또 좀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권기현 부대표님, 권기현 부사장님. 예, 예, 예. 우리 저 부사장님이신데 또 저 밸류 링크 유 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예. 뭐 대표님이 뭐 말씀 다 하셔가지고 저는 뭐 예.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전에 조금 이제 달리 봐줘야 될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예, 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H&M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실제 H&M을 보시면은 10대 그 선사들 중에 미국, 유럽한 롱홀의 캐패시티가 제일 큰 선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H&M은 거의 한 86%가 미국하고 유럽으로 가는 트레이드였어요. 근데 그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게 40%가 채 됩니다. 40%. 그러니까 많은 원 같은 경우가 60%고 다른 선사들은 다 그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포트폴리오의 차이 때문에 지금 원래 전체가 많이 컸다 하지만 롱홀이 사실은 운임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얼라이언스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라이언스는 혼자만 캐파가 늘었다 해서 늘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의 합의에 의해서 공동의 가치 늘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이 기본으로 깔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물량이 준 거는 H&M의 인터아시아가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사실 캐파가 늘면서 볼륨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믹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숫자상으로 트레이드별로 좀 어떤 그런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커스터머에 대한 부분도 머스크가 2019년도에 롱홀의 커스터머 비중이 롱홀의 이제 롱텀 커스터머 비중이 40%였습니다. 그게 2021년도 서비스 컨트랙에 들어왔을 때 롱홀의 비중이 그 롱텀 비중이 60%로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머스크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스팟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롱텀 그다음에
2년, 3년짜리 텀의 어떤 컨트랙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반면에 이제 아시아계 선사들은 숏텀의 비중, 그다음 스팟의 비중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의 그래프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저희들 밸류링크유 아까 우리 남 대표가 뭐 이런저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번에 토스의 이승건 씨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공하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멈출 수 없는 여정을 뭐 계속 갔던 것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희들도 지금 멈출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라는 여정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저희들은 계속 나갈 거고요. 어쩌면은 주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뭐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유, 네, 예, 아주 멋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전문성이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이제 머스크 장기 운송 계약까지 또 말씀 드려주셨고, HMM도 이게 이제 동남아는 줄었고 미주는 늘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씀까지 또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영근 우리 기자님, 내일신문 정영근 기자님 오랜만에 들으셨는데,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남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앞에 토론도 잘 들었고요. 저도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앞부분 그 해운 시황 앞으로 그 전망과 관련해서 2003년 대비 공급이 지금 현재 시점에 한 371% 정도, 수요는 241% 정도 늘어있는 그 수급의 밸런스 차이가 있는데 이게 향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이 말은 이제 그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시장 그 전망을 쭉 하신 건데, 물론 그렇게 하시면서 전제 조건은 이제 뭐 터미널 적체라든지 이런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해운 시황이 그 내년 시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은 그 해상 운송도 그렇고 수출입 그 화주들도 그렇고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관심이 매우 큰데요. 며칠 전에 미국 상무부에서는 내년 6월까지는 그 지금 미국 서안의 항만 적체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기들 내부 그 트러킹 그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그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 운송이라고 하는 게 해상 구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 엔드 투 엔드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그 뭐 트럭 운전사 문제라든지 항만 적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 요인이 주요하게 지금 등장하는 건데, 그 해상에서의 수급 그 전망을 가지고 좋은 시황 또는 뭐 그 이 공급 상황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을지, 그런 것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 남 대표님,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KMI에다가 무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작년서부터 올해 시황은 사실은 여태까지의 시황하고 완전히 다르게 흐르고 있고요. 사실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올해도 운임이 조정되려고 하면 뭐 자주 사고 나고 터미널 클로즈 되고 스트라이크 생기고 딜레이 돼가지고 적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운임이 계속 높게 올라가서 여태까지 움직이고 있고, 또 높게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전력난으로 생산량 확 빠지면서 지금 운임이 제가 듣기로는 한 주에 지금 5,000불 정도가 빠진 거로 마켓에서 오퍼되고 있는 게 5,000불 정도 낮게 지금 오퍼링하는 회사가 나오는 거로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예측하는 것 자체는 사실 되게 어렵고, 근데 예측하기보다 전에 전반은 어떠냐라고 하면 전반은 무조건 공급량 과다입니다. 네, 공급량 과다인데 근데 왜 운임이 높냐? 두 가지죠. 하나는 바틀렉이고요. 하나는 터미널 적재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 투입돼 있는 선복 자체가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운임이 높게 형성이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터미널 적재 영향은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까지 계속될 거라는 게 지배적인 거고, 다른 지역보다 특히 미국 지역이 좀
세게 돼 있고 유럽하고 싱가포르 지역도 사실은 경제는 같이 생기는 거로 지금 들었는데 뭐 유럽하고 싱가포르 쪽은 사실 그닥 심각한 상황이 아니어서 미국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상황이 빨리 좋아지면 운임이라는 거는 더 빨리 내려갈 것 같은데 수준 자체는 예전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사실은 평년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수준이 예전에만 해도 뭐 포인트 자체가 1000포인트, CCFI나 SCFI가 1000포인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게 1500이나 2000포인트 정도가 바텀에서 진행이 되면서 예전에 화주기업이 생각했던 그 운임 수준보다는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의 운임 자체가 되면서 그게 조금은 몇 년 동안의 시간을 흐를 것 같고요. 아까 수요 공급에서 수요는 사실은 거의 픽스드 수요라고 예측이 되는 반면에 공급은 적은 것 자체가 아직 2024년하고 25년에 발주량이 아직 다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량은 저거보다 는 상태에서 그 시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딜리버리 타임을 늦추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선박들 자체 비친환경 선박들의 좀 빠른 그 해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급이 다시 한번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맞춰가는데 전반적으로 마켓에서 공급 과다 현상 자체는 뭐 향후 몇 년 동안은 해소되지 못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스럽고 나머지 부분들은 테이마에다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덕님 대표님 다시 말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뭐 담당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짧게 제가 제 의견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우리 남영수 대표님하고도 평소에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앞으로 펼쳐지는 공급량의 향방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수요라는 부분은 코로나 코비드-19 특수 빼고는 수요에 대한 어떤 고려는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운 업계에서는. 왜냐하면 해마다 고정적으로 2% 내지 뭐 4% 정도의 이제 수요의 변동은 있었고요. 작년만, 특히 작년 대비 올해는 미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 가까이 이제 변경이 있었는데,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얼마나 그 선복이 많이 투입되느냐, 그 공급량의 변화에 더 민감한, 다른 산업하고 좀 다르게 그런 부분이 더 민감하게 이제 봤는데, 앞으로 이제 그 공급량도 사실은 실제 공급량은 많아봤자 이제 한 6%, 뭐 작으면 2%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벌써 이제 뭐 공급량이 대형화돼 있고, 또 남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항상 지금 공급 초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다 벌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명목 공급량이 얼마나 나왔냐, 그거보다도 이제 실제 공급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이제 외생 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 가능한 외생 변수는 뭐 코비드 같은 경우는 예상을 사실 못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올해 3분기 이후에 4분기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게 더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거의 완화되는 어떤 또 다른 수요 요건이 생겼죠. 이제 뭐 중국의 전력난, 그것도 이제 호주에서 이제 초강수 수입을 갖다가 하지 않고 뭐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12월 달에 회복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또 백록들이 또 옮겨간 그런 가능성이 있고, 2022년에는 ILWU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적어도 이제 3월부터 6, 7월까지 있는데, 옛날 2015년도 생각하시면 운임이 그래도 뭐 3, 40%까지 그 스테이블한 마켓에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컸고, 이번에는 터미널 오토메이션이라는 어떤 이번 행정부의 어떤 의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극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2024년도는 IMO 이슈가 있습니다. 그걸 좀 그 영향을 적게 보는 사람도 있고 많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유럽 선사들을 가서 쭉 이렇게 해보면은 그것을 가장 큰 핫 이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슬로우 스티밍, 슬로우 스티밍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아예 스크래핑까지 얘네 올드 선박은 다 할 것이다. 그의 영향은 적어도 계산 한 뭐 3.2%에서 거의 한 7%까지 갈 것이다. 근데 공급량 증가는 명목적으로 지금 5, 6%거든요. 그때 보면은 그런 영향들이 더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지금 스크래핑은 올해는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20만 TU, 약 23만 TU씩 작년 16년 동안 스크래핑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 생각하는 올해 되는 거는 20만 TU 넘게 회복을 하고 내년 2022년 3년은 40만 TU 이상 될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선복이 계속 모자라 가지고 지금 스크러버 미뤄왔던 게 MLC도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 스크러버 다 들어가시다. 그러면 이제 다 드라이기도 되는 거죠. 그런 외생 변수들이 내년부터 계속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선사부터 작용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선사들이 그동안에 캐핑, 그러니까 캐파시티를 조정하는 능력이 어떤 그 경쟁 때문에 어떤 스스로 간의 경쟁 그리고 엔티트러스트 때문에 전혀 작용을 못했는데 지금은 엔티트러스트 구애 없이 실제로 컨티전시 플랜, 급한 상황에는 컨티전시 플랜을 계속 작동하고 실제로 또 2020년, 2021년을 거치면서 이런 자기네들이 캐파시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고도화됐다 이걸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는 적어도 제 생각에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 2, 3년 동안은 그나마 이런 마켓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수요 우위의 마켓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남 대표님 이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그 소형 화주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그 소형 그 화주들 화물을 모아가지고 장기 운송 계약 체결하는 그 제도를 만들려고 소모임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정한 그 물량이 화주로부터 제공이 돼야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남 대표께서 우리 지금 화주들이 뭐 소형 화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장기 운송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 미국은 그 쉬퍼스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저 소형 화주들이 이제 업종별 화주 협회를 만들어서 화주 협회에 화물을 갖다 주면 화주 협회가 계약의 주체가 돼 가지고 이제 그 선사와 이제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가 있고 알아보니까 이제 HM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주에서 오는 게 이제 10개가 있고 또 미주로 들어가는 게 또 10개가 있고 20개 정도가 그 이제 업종별 그 이제 화주 협회와 그런 장기 운송 계약이 체결됐다 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막 그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역협회하고 산자부가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용역 계약을 체결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걸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이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SM 라인이나 또 HMM 그리고 또 뭐 잠금 상선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그 밸류 링크 U에서도 그런 장기 운송 계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툴이 이제 되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반영은 해드릴 수가 있고요. 예. 네. 그거 하셔도 사실은 워킹하는 데는 되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화주들이 선사에다 부킹하는 방식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운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 부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화주들이 그 부킹을 하는 과정을 잘 모르시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포워드들한테 맡기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역협회나 코트라 쪽하고 해운 기업들이 지금 그 중소 화주들 지원한다 해가지고 선복을 지금 할당을 해주고 있는데 그 선복 할당을 화주가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포워드들을 통해서 부킹을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포워드들이 중간에서 다 지금 마진을 가져가시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무역협회나 아니면은 뭐 코트라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별도의 업체를 통해서 하나의 계약을 맺고 코로도 형태로 해가지고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을 누군가가 선사의 부킹을 놓고 운송 관리를 할 수 있는 뭔가의 중간에 역할을 할 뭔가가 필요하고
저희는 그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게 아까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의 서비스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그런 형태를 가지고 향후에는 그 양쪽이 다 가능하도록 계약과 그다음에 실무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시면 이제 워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전자선화증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전자선화증권. 근데 지난번에 우리 모임에서도 이스켄 그 사장님께서 전자선화증권 이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일본에 그 지난달에 우리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에서 일본 대표가 트레이드 왈츠라는 회사가 있대요. 일본에. 트레이드 왈츠라는 회사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선화증권을 그 발행하는 플랫폼을 지금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아마 전자선화증권 유통이 되는 전자선화증권이 지금 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밸류링크 U에서는 그러면 그 이제 계약 운송이 되면은 전자선화증권 같은 것도 이제 발행해야 되고 그 망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전자선화증권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으신지 지금 혹시 발행한 적이 있는지 그 유통되는 거 유통 전자선화증권 혹시 안 되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자선화증권은 벌써 한 20년 전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기술적인 문제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인 문제라든지 실제 상업상의 통용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래로서부터 해가지고 전자선화증권의 얘기는 계속 있었고요. 근데 지금 아직 이제 워킹이 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아마 트레이드 월치 자체가 글로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일본 내에서만 지금 통용이 되는 거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블록체인 기반이 되면 전자선화증권이 예전보다 훨씬 더 보안이라든지 데이터의 확증성, 컨피덴셜리티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전자선화증권은 가장 가능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전자선화증권을 선사가 아니라 금융사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신용장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선화증권의 앞단에서 의사결정은 해운 기업이나 화주 기업이 아니라 금융기업이 먼저 해줘야 될 것 같고 블록체인 기반화에서는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블록체인이라는 거 기반화에서는 사실은 모든 도큐멘테이션 자체가 이도표로 다 바뀌는 이도큐멘테이션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체인이 다들 연결이 안 되고 그 체인에 대해서 서로 아직 신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물류 쪽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례들은 없고요. 트라이얼을 하는 업체 중에서 이제 SDS가 제일 먼저 이렇게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데 체인 자체가 다 끊어져 있다 보니까 현재는 그 효용성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컨소시엄 자체에서 내년서부터 블록체인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일단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나가고 향후에 트레이드 렌즈라든지 GSBA 같은 쪽에서 이제 연결을 요청을 하면 그쪽하고 연결해가지고 한국과 외국을 단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연결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때가 되면 지금 고민하시고 있는 전자선화증권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패킹리스트라든지 커머셜 인보이스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전자 문서화되면서 이렇게 향후에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비용 자체도 잘 부담이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11시쯤 돼가는데 우리 오랜만에 고문현 박사님, 고문현 교수님 이제 헌법적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제가 보니까 남 대표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오셨고 앞으로 중단 없이 계속 가신다는 그 부사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이 미래를 위해서 잘 개척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잘 100% 이해를 못해가지고 일단은 헌법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헌법에서 좀 더 이런 것을 기초에 해당되는 용어 같은 것도 최소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헌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그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하면 같이 지혜를 모아서 그리고 힘을 모아서 나가면 중단 없이 대한민국이 이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는 뭐 선화 정권 뭐 이렇게 나가면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가면 제가 이 굉장히 이쪽에 저희들이 많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공부 안 했던 분야가 이쪽인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통섭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고 오늘 발표하신 우리 남 대표님 귀한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또 지정 토론자 여러분들 정말 아주 주옥 같은 토론과 그리고 뭐 권오인 대표님 등 비지정 토론자들도 아주 좋은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또 좋은 지속 가능한 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권오익 저 사장님도 계시고요. 권 사장님 계세요? 한번 예. 네, 권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조선업계를 대표해서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실은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물류 쪽보다는 원래 저도 이제 머스크라이라든지 MSC, 뭐 CMA 많은 배를 설계하고 이제 인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물류를 해주시니까 참 제가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배를 하면서 이제 머스크라인이 그 새로운 연료 체계에 대해서 얼마 전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그 15,000 TU급의 메탄올 운반선을 했고 이제는 아마 대형 컨테이너에는 암모니아 연료를 쓰기 위해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부산에서 코마린 열렸는데 그때 덴마크 쪽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덴마크 해운업계에서는 머스크가 아마 곧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발주를 할 텐데 그 연료 추진이 어쩌면 이제 암모니아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 연료 공급 체계에서 서플라이 체계를 잘 갖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한국 조선업계도 또다시 메스크발 그 새로운 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얼마나 많은 배가 스크랩되고 새로 리플레이스 되느냐. 그 말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CO2 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염이 많이 내뿜는 기름을 많이 먹는 배들은 아마 운항이 곤란하게 되면 아무리 스피드를 줄인다고 해도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이 배가 항로를 가는데 뭐 탱크든 컨테이너든 이 배들이 정례 항로에서 갑자기 스피드 다운해서 스피드를 15노트에서 10노트라든지 20노트에서 15노트 이렇게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물류도 보고 하지만 또 다른 이제 연료 공급 차원에서 저는 많이 보고 있고 최근에도 저는 이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기름 대신에 그 LNG부터 시작해서 암모니아 가는데 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신 내용이 뭐 물류는 아니지만 새로운 배의 흐름, 그다음에 이 배가 향후 앞으로 10년, 20년 향후 앞으로 선박이 어떻게 갈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연료 패러다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여튼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 대표님의 철학인데 해운이 잘 된다. 이건 결국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화주가 손해 본다는 의미로 사용돼서는 안 되겠다. 그 해운 기업과 이제 화주 기업이 같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또 제조업도 있다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또 우리 조선이 있으니까 우리 모임의 그 좀 목표와 마찬가지로 상생하는 그 좋은 그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남영수 대표님 발표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